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큰 틀에서 시장 읽어보면서 전략적인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연휴 동안 있었던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고 일단 갈게요. 자, FOMC 일단 충격 없이 지수 자체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 내면에 어떤 거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변수를 주시해야 되는지 좀 알고 가야겠죠. 자, 이번 FOMC 회의에서 팀장님 포인트는 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FOMC는 사실 시장의 예상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네. 그런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는 대신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18명의 그 위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2022년으로 기존의 2023년에서 좀 앞당기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부분이 조금 이제 긴축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좀 보여줬다라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파월 연준 의장도 좀 밝혔지만은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일정은 11월 FOMC가 이제 11월 2일에 3일까지 있는데 이때만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테이퍼링은 한 12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 중반에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어떤 대략적인 요번에 이제 FOMC에서 그 테이퍼링 관련된 일정들이 좀 완전히 나온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좀 강조한 부분이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 시점이라든가 속도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게 2023년에서 2022년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진 게 아니냐라고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그렇게 보기는 좀 이르고요. 아하. 뭐 설사 이제 지금 점도표가 조금 이제 앞당겨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아직까지는 2023년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했다면은 네. 앞으로는 결국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질 거란 얘기죠. 결국 지금은 일단 뭐 금리 인상 시점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뭐 변동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이 되면 또 이런 상황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의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의 시점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인 종료 시점이 나왔을 뿐 개시 시점, 뭐 감축 속도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럼 팀장님 그럼 11월을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11월까지는 계속 지금의 기조가 좀 유지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휴 동안 많이 고민하셨던 게 헝다그룹 리스크입니다. 제2의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 불안감을 가중시켰는데 자, 조금 그 불안감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우리는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 연휴 기간 동안에 한 차례 좀 그 폭풍이 좀 휩쓸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오늘은 사실 좀 반영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약하게 반영이 된다.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에 우리 증시에서 그동안 연휴 동안에 다른 나라 증시들이 보였던 걸 오늘 하루에 좀 압축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악재인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 악재의 파급 효과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이제 보셨겠지만은 이 헝다그룹 이슈가 어떤 뭐 이런 시스템 리스크라든가 이런 쪽으로 된다고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결국 뭐 중국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맞아요. 나라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커지거나 확대된다면은 국가가 개입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보다는 다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뭐 오늘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네. 당분간은 변동성의 확대 국면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단순히 헝다그룹 이슈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또는 소비 심리라든가 이게 꺾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중국과 밀접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런 쪽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 좀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걸로 인한 여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쪽에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먼 사태와 같이 시스템적인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변동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FOMC 분석도 했고 헝다그룹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 사이에서 이제 추석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네. 그 환율이에요, 사실은. 원달러 네. 환율이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1180원을 넘어섰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결국 뭐 지금 헝다그룹 이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또 하나 이제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죠.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공화당 같은 경우가 이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인프라 투자안과 이런 부채 한도 협상 갖다가 좀 이제 연계해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결국은 또 한 번 결국 시한에 임박해서야 아마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 항상 그랬지만은 이번에도 아마 그걸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결국 그렇다면은 한 9월 말까지는 시장은 계속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좀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환율의 움직임도 역시 최근에 급등한 부분들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렇게 FOMC라는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불확실 요인들이 등장을 한다는 부분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저는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오히려 그렇죠. 불안해서? 오히려 이용하는 거죠. 뭐 이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난다면은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아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좀 단기 대응이에요. 철저하게 단기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은 피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단기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내부적인 리스크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본격 선거철을 앞두고 뭐 규제 리스크가 좀 완화될 조짐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그룹 일제히 좀 하락하고 있는데 개인은 여전히 좀 사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반등의 기회가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은 아니고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지금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네, 미국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 지금 시장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좀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이제 냉담했죠. 사실 아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이벤트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제거가 안 된 상태라면은 조금 이러한 약세 국면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이제 하락이 좀 진정될 수는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오늘도 주가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들의 기업 공개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핀테크라든가 모빌리티 사업의 어떤 수익화 전환 시점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 조금 더 깊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이러한 규제 우려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분석들이 또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 흐름을 조금 차별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불확실성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향후 규제의 강도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떨어졌지만 저가 매수에 나설 타이밍은 아니다. 조금 더 저는 기다려 봐도 된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섣불리 접근하지 않기 네이버, 카카오그룹주에 대해서 조언 주셨습니다. 자, 실적 시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3분기 실적 또 어떻게 나올지 또 이를 대비해서 어떤 종목 저희는 보면 좋을까요? 사실 상반기도 그랬지만은 3분기도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아마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상장사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분기보다도 한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이번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분기 매출이 최초로 7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기존에 한 15조 중반대를 전망을 했는데 한 16조 원이 넘어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고점 대비로는 지금 많이 눌린 그렇죠. 상태인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거나 네. 아니면 지금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뭐 2분기에도 실적 좋았던 뭐 정유라든가 석유화학 또 뭐 철강 자동차 이런 업종들의 실적들이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선반영된 종목들이라든가 업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구별해내는 이러한 좀 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중요한 부분들은 향후의 실적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은 좋지만은 앞으로 이제 둔화된다든가 이런 또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전략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흔들리고 있는 변동성 큰 지금 시장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헝다그룹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장 영향은 좀 불가피합니다. 다만 시스템 리스크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조정국이 나타나면 저가 매수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업종이라든가 종목별로는 차별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업종을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시장의 중심에서 지속적인 관심하고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업종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친환경 업종들 최근에 뭐 전기차 이어서 이제 수소 관련주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반도체를 비롯한 IT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집중하는 전략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1부 준비한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물량 2배가량 늘어났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더 자세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